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1강에는 전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12강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보죠. 자, 이 그림은 열대 저기압이 어디에서 발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뭐 색깔을 보시면 이게 태풍의 어떤 세기들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태풍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열대 저기압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열대 지방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저위도에서 생겨요. 그리고 천천히 북쪽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표시를 잘 보시면요. 시작점을 보시면 어디서 생겼어요? 네, 바로 바다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위도의 해양에서 열대 저기압이 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 박스 안에다가 표현을 해봤어요. 자, 수온 측면에서는요, 약 27도 이상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27도다라고 볼 수 없고요. 뭐 26도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값에서 그 이상의 값을 갖고 있는 해양 연료량이 높은 해역을 우리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해역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해양 연료량이라는 건 뭐냐면 해수 1제곱센티미터당 열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해양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해양 연료량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뭘 담고 있냐면은 수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높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 태풍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받아야 되냐면 수증기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태풍이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도 이상이 되는, 그래서 해양 연료량이 높은 해역을 우리가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도 측면에서 보면요, 재미있는 게 사실은 적도 부근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 연료량이 보통은 크거든요. 근데 적도 부근이 빠져요. 그래서 5에서 25도, 남이 북이 합쳐서 그 정도의 열대 해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적도 부근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우선 해양 연료량이 뭔지를 자세하게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위 면적당 열의 에너지량이고요. 단위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 대한 해양 연료량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단위 면적당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뭘 곱해서 구하느냐? 26도씨 이상의 수온역의 깊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26도의 수온을 갖고 있는 바다의 깊이가 표면에서부터 얼마큼이냐 이거를 나타내는 것과 해수의 비율과 밀도를 곱합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해수의 비율과 밀도는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사실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차이가 납니다. 염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수온도 다르기 때문에 밀도도 차이 나고 비율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값이 사실은 거의 소수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럼 뭐가 주로 이 값을 결정을 하느냐? 네, 26도씨 이상의 수온역의 깊이가 해양 연료량의 값을 결정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얘가 2016년에 태풍 차바 발생 시기에 왼쪽이 해수면 온도, 오른쪽이 해양 연료량의 분포예요. 자, 요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생기는 곳은요, 사실은 해양 연료량이 큰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저희 쪽 보시면 해양 연료량이 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뜨거운 바다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상층에서 물방울로 바뀌는 열, 이것이 바로 태풍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연료가 돼요. 그런데 해양 연료량이 크다는 거는 결국 뭐죠? 고온의 해수의 수온역의 깊이가 깊으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유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훨씬 더 잘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 태풍이 나중에 이동을 할 때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경로상에서 해양 연료량이 큰 지점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얘는 태풍이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오고요. 만약에 해양 연료량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태풍이 잘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약한 태풍이 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열대 저기압의 발생 지역을 앞에서는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언급을 했다면 조금 풀어서 다시 보면요. 일단은 해양 연료량이 큰 해양이어야 되는데 적도 부근 해역 같은 경우에는
전향력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전향력은요, 대략 보시면 지구의 자전 각속도에 위도의 사인 값을 곱하면 거기에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사인 값은요, 각도가 0이면 0이잖아요. 근데 위도가 0이면, 즉 적도부고는 사인 값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도부고는 그 값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전향력이 적도부고는 작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전향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가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향력이 클수록 부가적인 회전 속력을 줘요. 근데 전향력이 작으니까 그만큼 회전하는 속력이 빨라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풍이 잘 발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적도 부근은. 자, 그러면 이제 열대 저기압을 한번 분류를 해보죠. 자, 세계기상기구의 기준에 의하면요. 열대저압부, 열대폭풍, 강한 열대폭풍, 태풍으로 구분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훨씬 간단합니다. 열대저압부하고 태풍 딱 두 개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풍을 어떻게 정의한다? 17m/s 이상이면 다 태풍이에요. 근데 이게 평균 풍속 아니고요. 중심부에서의 최대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으면 태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7m/s 이상만 태풍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열대폭풍이라고 매겨놓은 그 순간부터 이름과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라고 보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도 해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경우에 이름과 번호가 부여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하는데 똑같이 태풍인 것처럼 우리는 해석을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는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속 17m/s 이상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가정을 한다. 자, 열대저기압을 분류했는데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미국 근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북아메리카 지역. 네, 여기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다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가 태풍. 그 다음에 지금 인도양 북어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호주 이쪽을 우리는 윌리윌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요 이 윌리윌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클론이라는 용어를 윌리윌리라고 불렀던 용어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클론이라고 보통 부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통용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대저기압을 이름을 태풍이 되었을 때 이름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대저기압을 태풍 약간 혼동해서 쓰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분류했죠. 사실 열대저기압은 열대저기압이고요. 태풍은 태풍입니다. 열대저기압이 발달돼야 태풍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저위도의 아열대 해상에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태풍도 결국에는 상승 기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저군이 생겨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주변 공기가 유입되면서 열대 저압부가 형성이 되고요. 수증기 응결 잠열 방출에 의한 상승 기류 강화. 뭔 소리죠? 네. 구름이 생겼어요. 물방울이 생겼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거예요. 응결을 하면 잠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기류는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에 의한 온도 하강보다 잠열 방출에 의한 온도 증가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면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원래는 내려가지만 상승기류가 강하게 발달한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많은 수증기가 응결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기류와 대규모 정란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중심기압이 매우 낮고 풍속이 빠른 열대 저기압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해서 태풍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태풍이 형성되는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대학에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편동풍, 파동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편동풍, 파동 따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태풍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때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음결자멸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기체였는데 이게 액체가 되면요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 열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더 상승기를 잘 발달시킬 수 있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태풍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온대저기압은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었죠. 자, 그러면 태풍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지금 태풍의 연직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연직 구조를 잘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중심 부근에 하강기류가 있어요. 자, 이거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니까 사실은 상승 기류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는데 희한하게 가운데 부분이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리 연구를 했어도 이 하강기류, 태풍의 눈에서 하강기류 왜 생기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유를 모릅니다.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기류에 의해서 올라왔던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네가 이제 하늘을 두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상승기류가 약한 부분을 틈타서 하강기류를 상대적으로 만들었다. 왜냐면 이 하강기류가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에요. 상승기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상승한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눈 부근에서는 서서히 하강했다.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바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태풍의 상층과 하층의 풍향이 달라요. 자, 하층은요. 여기 저기압이요. 그러니까 저기압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불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상층은 어때요? 근데 불어 나가고 있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태풍에서는요. 하층, 즉 지표 부근에서는 중심이 저기압인데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데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이게 태풍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자, 원리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풍향 및 풍속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일단 중심 부근에서는 저기압의 수렴 때문에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정란운이 생겨요. 그리고 상층에서는 외부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표면 부근에선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기류를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경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기압에 의해서 공기가 몰리고요. 상승해봤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압이 작은 게 아니라 기압이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태풍은 금방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표면 부근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상층에서는 불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태풍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 지역에서는 여기 하강기류가 존재해요. 하강기류. 그래서 이게 지금 구름부퍼인데 여기 연직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 하강기류 때문에 이 눈 부근에서는 구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풍속도 대단히 느려집니다. 풍속은 여기서 볼 수 있죠?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점점점 중심으로 올수록 풍속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딱 중심에 들어오면은 네, 풍속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하강기류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뭐가 또 있냐면은 하강기류 때문에 결국에는 단열 압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눈 부근의 온도가 약간 높아집니다.
주변보다. 같은 높이에 대해서 볼 때. 그리고 풍속의 최대 지역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부근이에요. 여기 부근. 자, 풍속의 최대 지역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뭔가 벽이 쳐져 있는 것처럼 급속하게 풍속이 감소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부근 이렇게 풍속의 분포상에서 피크를 찍는 이 부분을 우리는 눈벽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벽 부근에서 가장 풍속도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플러스가 남풍이고 마이너스가 북풍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태풍 하부에서는 바깥쪽으로 중심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죠. 바깥에서 중심 쪽으로. 그러니까 저기압성 회전을 합니다. 저기압성 회전. 저기압이니까. 자, 근데 태풍 상부에서는요. 중심에서 바깥쪽 공기로 유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기압성 회전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는 연직 방향에 따라서 온도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빨간색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걸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태풍 중심 부근의 기온이 주변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노란색, 빨간색. 그죠?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은 잠열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태풍 중심 부근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위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다라는 게 더 또 희한한 부분이죠. 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태풍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갔어요. 중심 부근은. 근데 지상을 보면요. 지상은 사실은 중심이나 주변이나 큰 차이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식이 되냐면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압 차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줄어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온도가 높고 낮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상대적으로 등압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온도가 높으면요.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럼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온도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되냐면 입자들의 충돌을 가지고도 열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이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열을 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먼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해요. 왜? 온도 때문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등압선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저기압이었고 여기가 고기압이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으니까 이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유도가 돼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풍의 회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지표면 부근에서는 중심 부근이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압성 회전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누적 분포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라고 되냐면 보통 한 7km 정도가 되면요. 주변하고 기압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여기가 한 대략 이 그림상으로 한 7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고도가.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오히려 태풍 중심부가 주변보다 기압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이 더 크니까 뭐예요? 고기압이죠. 고기압성 회전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담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태풍 중심에서 하강기류에 의한 단열 압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은데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볼록볼록 조금 올라온 애가 바로
단열 압축에 의한 온도 상승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중심의 하강 기류에 의한 영향보다는요, 자멸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상이 훨씬 더 많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온도 분포가.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서로 기압이 다른 거 보여줬고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건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나와라. 네, 열대저기압 상부에서 유출되는 공기는 공기가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되는 공기가 없으면요,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이상 공기가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얘가 저기압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다 모였기 때문에 고기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지만 그만큼 또 그 이상으로 나가니까 이게 순환이 되죠. 그래서 순환이 돼서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태풍이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눈에서 침강하는 공기는 압축해서 온도를 상승해 주는데 그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다. 그 다음에 안쪽을 휘감는 고온다습한 주등기는 태풍 중심 주변의 강수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비가 오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게 정란운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여러 개로. 정란운이 모여서 있는 그 영역에서는 비가 오고요. 그렇지 않은 데서는 비가 안 오는 때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눈벽이에요. 눈벽. 여기가 바람과 강수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자, 이유는 저희가 G2에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기압 경도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태풍은요,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아주 정확한 경로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대기 대순환이고요. 두 번째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자, 대기 대순환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적도에서 북위 30도까지는요, 북동 무형풍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30도 이상에서는 서에서 동해에 해당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저위도에서는 이동을 할 때 점차 왼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반면에 30도를 넘어가게 되면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자, 이유는 뭐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에 따라서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 있고요. 얘가 아주 세면요, 밀려나가요. 이렇게 크게 밀려나가겠죠. 약해요. 그러면 약간만 밀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저기압이잖아요. 얘는 태풍은. 근데 저기압이 아무리 세도요, 고기압을 뚫고 지나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공기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서 얼만큼 발달했냐에 따라서 태풍이 이렇게 돌아서 사행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재밌는 건 6월 달에는 중국으로 상륙했는데 9월, 10월에는 일본 밑으로 내려갔죠.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 언제 세냐? 자, 바로 7월하고 8월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 세면 얘가 이렇게 밀려가다가 돌아서 사행해서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센 6월, 이럴 때는요, 중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7월, 8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국까지는 안 그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에 가깝게 돌아가죠. 이게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은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뺑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그래서 7, 8월에 발생한 태풍은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친다. 요게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를 경향으로 이야기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간격이 다 6시간 간격이거든요. 근데 여기 초반에 여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
네, 여기 분홍 색깔에서는 많이 그려져 있지 않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간격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6일 6시에 뭔 일이 있었냐? 얘가 소멸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걸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태풍은요, 얘는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 그래서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험 반원은 뭐냐면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위험 반원, 왼쪽에 있는 게 안전 반원입니다. 자, 위험 반원은요, 태풍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저기압성 회전 방향이 같아요.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저기압선 회전 방향이 이쪽이니까 두 개가 거의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풍속이 두 개가 더해진 그런 세경으로 나오니까 풍속이 증가합니다. 자, 반면에는요, 얘는요, 안전 발언은 어떻죠? 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회전 방향이 이쪽이니까 서로 반대로 되니까 상쇄가 돼요. 그래서 풍속이 같은 상황이라면 왼쪽에서 안전 반원에서 더 약합니다. 자, 그럼 태풍은 언제 죽느냐? 네, 핵심은 아까 얘기 다 했어요. 바다가 아니면 죽겠죠? 그 다음에 따뜻하지 않으면 죽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과학적으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해양 연료량이 작은 지역을 이동하면 태풍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연료량이 작으면요. 바다니까 수증기 공급은 좀 잘 되더라도요. 결국에는 해양 연료량이 작으면 수증기 공급이 되기는 하지만 네, 이전에 해양 연료량이 높았던 데에 비해서는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증기가 공급이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사라지게 돼요. 점점점. 그래서 소멸하게 되고요. 육지로 이동하게 되면요. 너무 완벽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일단 육지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 공급이 차단됐고요. 그 다음에 마찰을 받아요. 이게 바다가 아니고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의 마찰이 바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저기압성 회전이 약화가 돼요. 왜냐면 얘가 저기압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회전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G2에서 자세하게 할 거라서 말은 자세하게 하지 않겠지만 마찰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얘네들이 등압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등압선을 가로질러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저기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육지로 이동하면은 네, 태풍이 소멸합니다. 두 가지 해양 연료량이 작으면 바다니까 수증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다음에 육지로 이동하면요, 네, 마찰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도 약화되고요. 그만큼 풍속도 빠르지 못할 거고요.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니까 연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풍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 발생 원인은 온대저기압은요, 서로 다른 공기덩어리에 의한 전소상의 불안정, 열대저기압은요, 상승하는 공기 내부에서의 대기 불안정이고요. 발생 지역은 중위도 지역,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은 열대해역 혹은 아열대해역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에 아까 수증기 잠열이라고 얘기했고요. 전선 없고요. 경로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등압선은 넓은 타원형으로 온대저기압이 표현을 하는데 열대저기압은 좁은 동심원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열대저기압이 있는데 굉장히 좁죠? 조밀하죠? 그 다음에 여기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타원으로 찌그러져 있고요. 훨씬 덜 조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갖고 한번 볼게요. 자, 위에가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나타낸 거고요. 아래가 열대저기압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각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 먼저 A 지점, B 지점 남아 있는데요. 자, A 지점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B 지점에서 그다음에 오른쪽 21C에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A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반면에 여기 볼까요?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는 이렇게 바뀌죠.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바뀌어요? 네, 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그래서 A하고 B 지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풍향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서로 경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일단 어떻게 된다? 네, A 지점은 온대저기압의 중심보다 더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점이에요. B 지점은요, 온대저기압의 중심보다 상대적으로 남쪽입니다. 저위도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이건 태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태풍의 기준은요, 안전반원이냐, 위험반원이냐 이 차이예요. 자, 여기 A를 보시면은 여기 풍향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A 지점. 자, B 지점 볼게요. B 지점은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반시계로 변화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면은 어떤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풍향이 변화하는 경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간단하게 비교를 했고요. 역할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열적 평형에 기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열적 평형에 기여하죠.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회수를 뒤섞어요. 그러면 심층에 있는 영향력 물질을 표층으로 끌어올리게 되고요. 좋은 어장 형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태풍을 갖고 이야기할 내용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